오늘 저는 제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었죠. 남들 눈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과 번듯하게 잘 자란 아이들을 둔 별다른 걱정 없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의 안주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은 지난 30년간 시어머니, 박 여사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속은 오래전에 다 썩어 문드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저 역시 사랑하는 남편 상철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참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하고 정 많은 어머니처럼 보였어요. 그때의 저는 순진했고 사람의 아기를 제대로 가늠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살림 배치부터 시작해서 제가 끓인 국의 간까지 사사건건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옷은 왜 그런 천박한 색을 입느냐? 여자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어른 앞에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는 게 아니다. 말투에 교양이 없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횟수까지 세어가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는 뭐 그리 연락을 자주 하느냐? 이제 그 집 귀신이 아니라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려 하면 어김없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처음 몇 번은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지만 어머니의 교묘한 이간질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식의 압박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제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당신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맞춰드려.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제가 맞벌이로 번 돈까지 시어머니는 관리하려 드셨습니다. 제 월급 통장 도장을 당신이 맡아야겠다며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노골적으로 용돈과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셨죠. 아들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저 몰래 돈을 가져가신 적도 있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정작 당신은 백화점 쇼핑을 즐기시고 값비싼 옷과 가방을 사 모으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나물 하나 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 아껴야 한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냐? 당신의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갈등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는 다 해봐서 안다는 말로 제 육아 방식을 사사건건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방식, 옷을 입히는 방식, 잠을 재우는 방식까지 당신의 방식대로 따르기를 강요하셨죠.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아이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제 흉을 보셨고 첫째와 둘째를 편애하며 아이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빠만 좋아해. 아이의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박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손주들을 이용해서
저를 당신 뜻대로 휘두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용돈 없다.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잘하라고 일러와. 시어머니의 공격은 집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뭘 잘 몰라서 배운 게 부족해서 친정이 변변찮아서 같은 말들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셨죠. 글쎄, 우리 며느리가 사실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참담함이란 제가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며 방해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싸돌아다녀서 쓰나? 집안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저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시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슬쩍 저만 빼놓으신 적도 있었죠. 외모나 학벌, 돌아가신 제 부모님의 배경까지 들먹이며 끊임없이 제 자존감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유산의 아픔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는 냉담한 말로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입에 담으며 근본 없는 집안 운운하셨을 때의 모멸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고 승진했을 때는 모든 영광을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내 아들이 누굴 닮아 저렇게 잘났겠어. 내가 저 녀석을 위해 얼마나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저 남편 앞길 막는 복 없는 년, 팔자 드센 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적성이나 희망은 무시한 채 당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강요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가야 한다.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당신의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려 하셨을 때는 정말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를 향한 공격을 넘어 제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치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와 서름, 무력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과 제 아이들을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미움을 넘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물론 제 젊음과 자존감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빼앗긴 제 삶을 되찾고 오랜 시간 저와 제 가족을 옥죄어온 거대한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는 정의 구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남편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박 여사라는 견고한 성벽의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망치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계획하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길고 어두웠던 준비의 끝에서 저는 제 복수의 마지막 장을 펼치려 합니다. 박 여사,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결심한 제게 첫 번째 실마리를 던져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남편 상철 씨의 사업 위기였습니다. 평생 아들의 성공에 기대어 살아오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전에 없던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밤낮 없이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하고 제게는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셨죠. 내가 들어오고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봐. 내 아들 망하는 꼴 못 본다. 히스테릭한 반응 속에서 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과도한 불안감 이면에는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 시어머니는 늘 영감 사업이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빈 껍데기였다. 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씀씀이나 은연중에 드러나는 재산 규모는 그 말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독 현금 보유를 강조하시고 복잡한 차명 계좌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시는 듯한 정황들. 자식들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그 무언가. 남편의 위기 앞에서 상식 이상으로 동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동안 어렴풋이 느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욕심 이상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수십 년간 저를 올감했던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가면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갑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요. 이 서류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어머님 입맛 없으시다길래 좋아하시는 걸로 좀 해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시던 시어머니도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수발을 드는 제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푸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서처럼 당신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은행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자연스럽게 엿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핑계로 서재나 안방을 드나들며 오래된 서류들을 살폈고 무심코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정보를 얻어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통화 내용을 어깨너머로 듣기도 하고 주고받는 우편물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어머님을 위하는 착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비쳤을 겁니다.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박 여사라는 미로 속으로 한 걸음씩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분이셨으니까요.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누이 상철 씨의 여동생인 선영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강압적인 통제와 오빠와의 차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애증과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제 편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에 대해 운을 떼었을 때 선영 씨는 저를 날카롭게 경계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욕하려는 거예요? 괜히 분란 만들지 마세요. 저까지 피곤해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동질감,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은밀히 모아온 증거들, 특히 박 여사의 이중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재산 관리 정황을 조금씩 보여주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박 여사가 선영 씨 몰래 그녀 명의로 된 땅 일부를 담보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정황을 제가 포착해서 알려주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선영 씨는 제 도움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한 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배신감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겠죠. 그제야 선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말이 맞았어요. 엄마한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저의 복수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은밀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선영 씨의 합류는 천군만 말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관련된 기억들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을 맞춰주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엄마랑 크게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주로 밤에요.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유품 정리할 때 엄마가 유독 서재에 있던 어떤 서류 뭉치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황급히 치우는 걸 봤어요.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낯선 남자가 몇 번 집에 찾아왔었는데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선영 씨의 단편적인 기억들과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연결되면서 시아버님의 죽음과 관련된 시어머니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재산 은닉을 넘어 혹시 시아버님의 죽음 자체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직접 흔들 차례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발견한 척하며 과거의 유품들을 박 여사의 눈앞에 슬쩍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친필 메모가 적힌 낡은 수첩 한 페이지, 정체불명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휘갈겨진 쪽지, 시아버님 병상에 계실 때 찍은 사진들 중 유독 박 여사의 표정이 어색하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진,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발견한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시아버님이 아닌 다른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한 장. 물론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저도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박 여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수십 년간 비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 의도대로 박 여사는 눈에 띄게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면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나 초조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드니 잠이 줄어서 그런 게지. 때로는 제가 가져다 드린 수면 유도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박 여사라는 단단해 보였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틈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계획의 가장 큰 변수인 남편 상철 씨에게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어머니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온 그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넘어서는 안 될 성역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대신 그 스스로 어머니의 이상 행동과 제가 슬쩍 흘린 단서들을 연결하며 의심의 씨앗을 싹 틔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척 걷는 시아버지의 낡은 수첩 페이지에 대해 무심코 물었을 때 상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메모하는 걸 좋아하셨어.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제가 찾아낸 불분명한 계좌 정보나 박 여사가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하는 듯한 정황들을 넌지시 흘렸을 때 그의 표정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혼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들은 그의 마음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신우이 선영 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께 들켰을 때 터졌습니다. 그날은 선영 씨 명의의 땅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잠시 카페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시어머니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현장을 덮친 형사처럼 다짜고짜 저희 테이블로 달려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내 등 뒤에서 둘이 작당하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 도둑년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테이블 위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기 어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상황은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상철 씨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영 씨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추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깊은 고뇌가 담긴 목소리로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방어 기제를 자극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불안감과 의혹들, 박 여사의 불투명한 재정 관리 방식, 그리고 신우이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제는 정말 지쳤다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철 씨,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저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남편은 깊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상처 입은 아내와 위태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제 앞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는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 망가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니 일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당신과 아이들 편이야. 당신을 믿고 따르겠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남편의 그 말은 제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이제 제 복수 계획은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제가 한마음이 되자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는 작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선영 씨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박 여사의 안방, 낡은 자개장 뒤편,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금고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딱 한 번 봤어요. 엄마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뭔가를 넣고 잠그는 걸요. 벽지를 뜯어내고 다시 붙인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비밀의 열쇠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며칠 후 박 여사가 친목 모임으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섭외해둔 금고 전문가와 함께 남편 신우이와 함께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 씨가 기억하는 위치의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과연 낡고 먼지 쌓인 작은 강철 금고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구식 모델이었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조용히 도구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마침내 금고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세 사람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단추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 몇 개와 낡은 통장 대여섯 권,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위에 있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은행 서류와 회계 장부,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듯한 내용 증명 우편물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우리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서류들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사업이 마지막 몇 년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결국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성공한 사업가 남편의 모습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흔적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상속받았다고 생각했던 재산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거나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상철 씨는 아버지의 처참한 실패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온 어머니의 거짓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존경에 마지 않았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위선으로 가족들을 기만해 온 어머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여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파산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또 다른 서류 뭉치와 통장들은 더 끔찍한 사실들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시아버지의 파산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름들로 개설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 통장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과 직후 헐값에 처분된 것처럼 위장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메모들. 심지어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실패를 덮으려 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시아버지의 몰락을 발판 삼아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남편 덕에 호의호식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남편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해가며 자신의 배를 불려온 것이죠.
가족들, 특히 남편 상철 씨와 시누이 선영 씨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없는 것처럼 속여왔으면서 말입니다.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남기신 게 정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철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시아버지의 병상 기록과 함께 발견된 간병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병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당시 아버님을 돌보던 간병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 절대 함구할 것을 약속받는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그리고 각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나 위로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서류만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위중했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었고 그것을 돈으로 막으려 했다는 정황만은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늦췄거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님을 외면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박 여사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돈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범죄만큼이나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먼지 쌓인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낡은 외관만큼이나 오래된 물건인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건네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세가 깊어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자신의 사업 실패를 자책하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상철 씨와 선영 씨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소. 시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남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인 박 여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정리해 주시오. 남은 빚도 당신과 아이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부디 정직하게 다 정리해 주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남은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 마지막 유언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패를 숨기고 그의 마지막 부탁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명예는 물론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담보로 잡은 채 말입니다. 녹음기 재생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박 여사가 쌓아올린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성공한 남편을 훌륭하게 내조한 아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완벽한 가장으로 기억되었던 시아버지의 미화된 우상 역시 처참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실패한 사업가의 초라한 민낯과 그 죽음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한 아내의 탐욕스러운 실체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고 선영 씨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거짓의 베일이 걷히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더 이상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아버지의 기일. 온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박 여사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가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그날 박 여사는 자신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요. 마침내 시아버님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물려지고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드디어 준비한 서류 뭉치를 조용히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자 좌중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파산 기록, 박 여사의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차명 관리 증거들, 그리고 간병인에게 건네진 의문의 돈 봉투와 각서까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충격, 그리고 인의 분노의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년이 감히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들을 들이미는 게냐? 그녀는 제 뺨이라도 올려붙일 듯 달려들었지만 제 옆에 앉은 남편 상철 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아들의 목소리에 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발악하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나를 무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상철아, 네 마누라가 지금 네 어미를 죽이려고 한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필사적인 부정은 오히려 더 추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정말 다 사실입니까? 그때 제 남편 상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증거물, 바로 그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힘겹지만 분명한 육성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남은 가족들이 정직하게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토록 자애롭고 강인한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의 나약한 진심과 그 진심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철저히 짓밟아버린 박 여사의 잔인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위엄과 체면,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과 딸의 시선, 그리고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친척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군림했던 여왕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의 존경과 신뢰, 친척들의 인정, 그리고 평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과 부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는, 어쩌면 더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모든 연을 끊고 시골의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찾아가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망령 속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제 마음에는 예상했던 후련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증오의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제 손으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남편의 모습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왜곡되었던 진실을 바로잡고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편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솔직하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부부로서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우이와는 과거의 아픔을 공유한 동지로서 더욱 각별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잘못과 그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며 묵묵히 저희 부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씨 집안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오민서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삶에 찾아온 잔잔한 평온 속에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제가 찾은 것은 눈부신 행복은 아닐지라도 진실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잔잔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 길고 아팠던 싸움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저는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길고 어두웠던 제 복수극은 예상치 못했던 쓸쓸함과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의 빛 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